그날 채달의 결혼식에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신 7개월 세상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하이가 고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돈에게 짓밟히는 순간을 저는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결혼 처음부터 허락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콘 아니었다면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는 그 시꺼먼 집에 내 귀한 딸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어미로서 그날의 선택을 평생 후회합니다. 하지만 제 딸이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 아이아벨을 거듭자는 악마들을 마주한 순간 저는 어미로서 다짐했었습니다.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래 묻어두었던 저를 조용히 꺼내며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모든 비극이는 전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 딸 유나의 결혼식 그 끔찍한 날이 오기 일주일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 작은 식당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는 사돈 오연수 교사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사람을 아래로 훑어보는 오원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돈 어서 오세요. 제 인사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그녀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의자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볼품없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혀를 찾은 소리가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런 피치한 곳에서 대체 어떻게 장사를 한다고래. 우리 지훈이가 그러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아주 번쩍번쩍하게 꾸며야 돈이 된다던데. 저는 아무 말 없이 행주를 주인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20년 세월이 담긴 자식의 목숨과도 같았던 이 식당이 그녀의 눈에는 그저 퀴퀴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음식 맛은 정갈하다고 소문이 남고 보면 제법 하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손재주 하나는 타고나지. 그거라도 없으면 뭘 먹고 살겠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나라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칭찬인가 싶을 교묘한 말투 속에 사람의 근본을 무시하는 아기가 뱀처럼 또 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애써 누르며 가치은 밥부와 정갈한 반상을 차려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그릇을 쓰나 보네요. 우리 집게 밥부그릇도 이런 건 안 쓸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사부인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오 여사의 눈이 가늘어 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시죠. 지금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참는 겁니다. 제 딸과 곧 태어날 제 손주를 봐서 오늘 이 모욕을 참는 거라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던 오 여사는 코웃음을 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얘만 아니었으면 당신 딸 같은 거 우리 집안에 들릴 일도 없었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년이 내 아들 앞길 망쳐놓은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져. 그러니 사부인이라도 알아서 귀여워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고개를 들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저 오만한 여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저는 그저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만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 식당에서 끌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곱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눈에는 한없이 예쁘고 여린 내 딸. 그 착한 아이의 얼굴에 드리운 작은 근을 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괜찮겠니? 그럼 엄마 지훈 씨 나한테 정말 잘해줘. 어머님도 곧 마음 여실 거야. 애써 웃는 딸의 얼굴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엄마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딱 하나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는 꼴은 못 봐. 사람은 참는데 한계가 있는 법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엄마한테 바로 와야 한다. 알았지? 말았어, 엄마 걱정. 그것이 제가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저의 그 간절한 바람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오 여사는 식내내 제 주변에 있으면서도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양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인들이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넬 때면 그녀의 표정은 노골적으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한 지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돈 되시는 분은 무슨 일 하세요? 인상이 참 고우시네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오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기 그냥 작은 식당 하세요. 음식 장사.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를 창피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 저는 필사적으로 웃어야 했습니다. 제 달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패백실에서 터졌습니다. 가족들만 모인 그 신성한 자리에서 오 여사는 밤과 대추를 던지면서도 끝까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라는 덕담 대신 그녀는 제 달을 싸늘하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앞길을 막았으니 책임지고 아들 하나는 낳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바깥 사돈이 황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이미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달 유나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올리려던 제 달의 배를 향해 발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막 비명소리와 함께 임실 기월의 제 달이 그대로 뒤로 낮아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경악하는 소리 따위가 놀라 달려가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눈에는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곽게 차려입은 제 달이 하얀 버던발이 허공을 향한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귀에는 제 심장이 콩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뜨거웠던 무언가가 순식간에 제가 되고 그 자리에 얼음보다 차가운 것이 들어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옥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리구를 불렀고 누군가는 오 여사를 말렸습니다. 오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계집애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저 뱃속의 것만 아니었어도 저는 그 아수라장을 뚫고 쓰러진 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 걸음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확인하고 의식이 있는 것을 본 후에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연숙이라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뭘 봐, 당신이 딸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서 이사달이 난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았습니다. 저 여자의 얼굴을, 저 여자의 눈빛을, 저 여자의 추악한 입술을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에 잠가 두었던 굳게 닫힌 문이 삐걱거리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쓰러진 딸을 일으켜 그 지옥 같은 곳을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는 동안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의 결혼식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웠던 무언가가 모두 제가 되고 그 자리에 얼음보다 차가운 것이 들어앉았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올랐다는 것을 지켜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막이 밤새 잠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다행히 무사하다는 의사의 말이 귀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딸아이의 손을 잡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누구부터 열어줘야 할까? 집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인형처럼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악몽이 됐어. 엄마 지은 씨 얼굴을 어떻게 봐. 이제 우리 아기는 어떻게 아예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20회 넘게 저는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래전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지우고 먼지 안 없는 주방에서 땀을 여 돈을 벌었던 이유도 오직 하나 내 딸 유나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을 끓여 딸아 앞에 놓았습니다. 유나야, 일단 뭐라도 좀 먹으라 임마. 덥서 엄마 먹어야 한다. 너 혼자가 아니지 않니?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야지. 제 목소리에는 웅기한 점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 허락된 것은 어미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을 먹고 자라난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려는 딸아 앞에서 더는 약한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럼 괜찮고 말고 거짓말 엄마 손 계속 떨고 있잖아. 딸의 말에 저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정말로 차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깨어난 야수가 포유하기 직전 온몸의 근육이 수축하는 것과 같은 전율이었습니다. 딸이 억지로 국물을 몇 술뜩 오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에 흐른 식은 땀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속삭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딸, 이제부터는 아무도 너와 내 아이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어미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늘한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심장에 되살아났습니다. 그 상자 잔에는 제가 백선이가 아닌 과거 백여사였던 시절의 모든 것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만연필 그리고 검은색 가죽 수첩을 펼치자 기억들의 이름과 돈의 액수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 단 하나의 이름과 번호 최상무 수화기를 듣는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는 순간 평범한 식당 주인 백선이의 삶은 끝이 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구두발 아래 쓰러지던 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저변에서 중요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최상현입니다. 나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적을 깨고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 귀에 익숙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그래, 최상무 지금 어디인가? 저는 회장님께서 물려주신 작은 빌딩에 머물고 있습니다. 1시간 주지 내 식당으로 오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끈 차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봉인되었던 과거가 제 혈관을 타고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식당 뒷문으로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들어서 씁니다. 세월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굳게 닫힌 입술과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최 집사 고생 많았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회장님께서 주신 삶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다만 이런 날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늘 회장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는 제게 단순한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명동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돈과 배신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유일하게 제 등을 맡길 수 있었던 동지였습니다. 제가 사람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었던 의리의 기록자이기도 했습니다. 내 딸을 건드렸어. 결혼식 날 임신 7개월인 아이의 배를 그 어미라는 여자가 발로 찼다네. 최집사의 눈빛이 순간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냉혹한 일꾼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집사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지내고 다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아가씨께서 그 집안과 연을 맺는다 하셨을 때 회장님께는 말씀드리지 않고 기본적인 것들은 파악해 도왔습니다. 언젠가 회장님의 심기를 어지럽히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자네답군. 자네 그 준비성이 과거에도 내 목숨을 몇 번이나 구했지. 서류에는 다원 건설의 추악한 속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만 번지를 위한 재무제표 뒤에 숨겨진 거대한 부채 오너, 일가의 파렴치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 문장. 회장님, 이 다원 건설이라는 회사는 이미 썩은 나무입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감당하지 못해 그 빚이 단법을 부실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나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집을 빚으로 쌓우는 겁니다. 설명해보게 저희가 그 빚을 사들이면 다원 건설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회장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방식대로 합법적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띱니다. 박 사장의 웃고 있는 얼굴 사진 위로 제 딸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말이야. 아무래도 회사의 얼굴인 아파트 브랜드 다원예슬과 그 브랜드의 핵심인 친환경 특허 기술일 것. 박 사장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것이지요. 특허라 좋아. 그들의 자부심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바투를 될 것에 최집사 자네는 즉시 시장이 나온 다원 건설의 부실채권을 전부 사들여 자금은 내일 아침 자네 계좌로 들어갈 걸세. 그리고 그 특허의 원천이 어딘지 20년 전 기록까지 샷샷 뒤져봐. 내감히 말하고 있어. 그들의 가장 빛나는 곳이 가장 썩어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뭔가 이번 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래전처럼 피를 보실 생각이십니까? 최 집사의 눈은 저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마지막이 말했습니다. 뿌리까지 뽑아버릴 걸세. 그들이 딛고 선당. 그들이 맛있는 공기,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하지만 딱 거기까지 일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는 더 이상 명동의 배교사가 안 했을. 나는 이제 내 딸을 지키는 어미니까. 제 말에 최 집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월이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설계도가 그려졌습니다. 제 안에 뜨거웠던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딸의 아이를 지켜야 할 어미이자 그들의 숨통을 끊어야 할 심판자입니다. 최 집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회장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그 다짐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식당의 주방은 여느 때와 같이 평온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직접 떼온 채소를 다든 고 커다란 솥에서 보한 멸치 육수가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끓고 있는 것은 뚝배기 속의 찌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식당 주인 백선이, 그러나 제 눈은 이미 먹이감을 포착한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차가울 때, 상대가 가장 방심했을 때 시작하는 법입니다. 저는 그들이 제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자신들의 오만한 일상에 다시 취해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같이 딸 유나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든 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때마다 제 가슴속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펴려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사이 박지호는 아무렇지 않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식당 문을 열고 틀어서 씁니다. 장모님, 유나 좀 보러 왔습니다. 많이 괜찮아졌죠?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화한 미소드에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속물 근성이 비릿하게 배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방을 가리켰습니다. 방 안에서 유나와 지훈이 나누는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유나야, 몸은 좀 어때? 우리 아기도 괜찮고, 응? 당신 얼굴 보니까 좋다. 나도야. 하루 종일 내 걱정뿐이었어. 어머니께서도 그날은 너무 흥분하셔서 본심은 그게 아니셨을 거야. 너도 알지? 딸아이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나야, 사실 회사에서 내 입장이 좀 곤란해졌어. 아버지가 이번 일로 내가 우리 집안 망신시켰다고 나한테까지 불똥이 튄. 우리가 빨리 분가해서 자리를 잡아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두 말 못하실 텐데.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께 말씀 좀 잘 드려보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장모님 식당도 있고 아무리 없어도 조금이라도 숨겨둔 재산은 있으실 거 아니야? 저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제 딸의 눈물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저버러지 같은 농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저놈의 맥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작은 벌레 한 마리에 휘둘려서는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최 집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 통의 전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오연숙 여사가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 김 여사,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사돈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직소리도 못하던데. 내가 그날 아주 제대로 길을 꺾어놨지.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뱃속에 애만 아니었으면 당장 내조차 쓸걸. 며느리는 괜찮대. 몰라, 괜찮겠지. 젊은 애가 그까지 거 한 번 툭 쳤다고 죽기라도 하겠어. 덕분에 아주 고분고분해져서 속이 다 시원하다니까.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제 얼굴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 집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게 그들의 본 모습일세. 나는 괜찮아. 오히려 확신이 생겼으니 저들은 동정이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적섭들이야. 저는 최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는가? 네, 회장님. 다원 건설을 문어들이 첫 번째 칼날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겠습니다. 시작하게 회집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의 차 안에서 짧은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유창한 독일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클라우스 씨, 접니다. 네, 계약서. 온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브랜드 가치의 손실,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강거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유는 명확합니다. 증거 자료는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원 건설 박사장실은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뭐라고 독일 바우만사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이유가 뭐야? 박 사장의 고함에 임원들의 어깨가 옴지로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귀사의 오너 리스크 문제로 더 이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메일만 한 통 받았습니다. 오너 리스크, 그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당장 독일로 날아가 무릎을 꿇든 문을 싸들고 가든해서 마가 바우만 사의 친환경 특허 기술 없으면 우리 다원 캐슬은 껍데기에 뿐이라고. 박 사장은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견고한 제국의 언벽에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가 벌레처럼 무시했던 초라한 식당 주인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엠먼 부하 직원들에게만 사태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식당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반들반들 윤이 나도록 바뀐 가스레인지와 가지런히 정돈된 그릇들을 보며 저는 20년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죄필이 있네. 나는 돈과 배신 속에서 단 한 번어도 이런 평범한 온기를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가 평범한 엄마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최 집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말없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침침한 식당 유리창에 비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 짓던 나약한 어미는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치밀한 계획만이 님은 사냥감에 숨통을 노리는 사냥꾼의 얼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첫 수가 놓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성이 사실은 모래성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물줄기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그 물줄기가 되어 발밑의 기반을 존재의 이유까지 남김없이 쓸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를 무너뜨릴 차례일까? 제 머릿속의 해계도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날 다원건설을 심장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박 사장, 아니 박상철이라는 남자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독일에서 날아온 계약 파기 게일 한 통이 견고해 보였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열릴 참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평생 남에게 고개 숙여본 적 없는 남자였습니다. 진병과 인맥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인간.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거절 앞에서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 당장 독일로 가는 비행기표 끊어. 내가 직접 가서 그놈들 면상에 돈다발을 쳐박아서라도 계약서에 다시 도장을 찍게 만들 테니까. 회장님, 그게 저희 쪽에서 보낸 모든 메일은 읽지도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안 되는 법비 어디 있어? 당장 의원실에 전화 연결해. 내가 매년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데 이럴 때 힘 한 번 못 써주고 뭐 하는 거야? 그는 박흑하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은행 지점장에게 명절마다 값비싼 선물을 보내 던 정치인 보좌관에게.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아, 그거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힘듭니다.
다음에 한번 뵙죠. 어제까지 그의 앞에서 서설설 기던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올린 인맥이라는 것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그의 아내 오현수 교사는 위선으로 가득한 자신만의 성에서 평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스파, 오직 애기만 허락된 공간에서 그녀는 친구 김 여사와 나란히 누워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 정말 괜찮은 건 맞아. 어젯밤 우린 남편이 그러는데 다원 건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던데 독일 바우만 사그고 자기는 핵심 기술 아니었어. 그거 없으면 아파트 못 짓는다며. 김 여사 호들갑 떨기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그깟 독일 회사 하나 없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보다 이번에 새로 나온 다이아몬드 목걸이 봤어. 주말에 우리 며느를 이 아니 그애 데리고 가서 하나 사줄까 생각 중이야. 돈 하나 없어 보이게 입이 귀에 걸린 채 넙죽 바뀌지 당근도 주면서 길들이려면 시어머니 노릇도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그녀는 아무렇지 않 청면유를 선물을 이야기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사의 부드러운 손길에도 굳어지는 어깨 근육은 그녀의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 화려한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자신의 지위 친구들 사이에서의 체면, 그것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갉아가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국의 두 번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후 장사를 마치고 잠시 쉬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구성진 노래가락이 제 마음을 잠시나마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최 집사가 그림자처럼 다가와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K마트에서 보낸 내용 증명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원 건설 귀하 귀사의 주력 상품, 바원 캐슬의 핵심 기술 공급망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심각한 사업적 리스크가 판단되어 금입으로 모든 납분 및 협력 계약을 전면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최 집사가 나지막이 설명했습니다. 독일 건이 터지자마자 저희 쪽에서 이 정보를 K마트의 니리 관리팀에 임명으로 제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발을 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거대한 배는 침물의 조짐이 보이면 가장 먼저 주들이 탈출하는 법이니까요. 잘했네. 이제 불이 붙었으니 기름을 부어줘야지. 네 회장님 이미 증권과 몇 명 경제지 기자들에게 소스를 흘려두었습니다. 아마 1시간 뒤 세상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처했는지를. 저는 서류를 접어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종이 한 장이 한 기업의 명운을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20년 전 명동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욕망으로 싸우는 답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진리를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원 건설이라는 답은 어떤 답보다도 추악한 욕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제 작은 방에 앉아 낡은 텔레비전으로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붉은색 속보 자막이 뜨고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다원 건설의 주가가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공급 계약 파기에 이어 최대 매출처인 K마트와의 계약 해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가 앵커의 목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저는 조용히 착장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심으는 탑도 조약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졌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은 박아진 듯 오만했던 그들의 얼굴이 지금쯤 어떤 색으로 변해 있을까? 그날 밤 사돈 부부의 집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위스키를 병재에 들이켜며 개성을 질렀고 오연수 교사는 피기가 신얼굴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대체 회사가 어떻게 된 거야?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게 사실이야. 내일 당장 김 여사랑 박화점 VIP 행사가 있는데 이 골로 내가 어떻게 사람들 얼굴을 봐. 이게 다 그 재수없는 며느리 인연 때문이야. 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의 우환이 끓기 시작했다고. 닥쳐 지금 그깟 백화점 행사가 문제야.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누가 우리 뒤통수를 친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다. 이건 우리를 노리는 거대한 적이야.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봐 온 무서운 놈이라고 그러지 않고서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루아침에 모두 노그 돌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들은 서로를 핥히고 이지도 않은 허상의 적을 향해 저주 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바로 그들 자신의 오만과 조약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최집삭에서 마지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하루 동안 다원건설의 시각 총 수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집 불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창가에 노는 딸의 사진과 그 옆에 놓인 처음파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손주가 드라이 모든 것은 저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멀었네. 이제 겨우 그들의 오만한 껍데기에 금이 갔을 뿐이야. 나는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영혼까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봐야겠네. 내일 세 번째 칼을 뽑 생각이 준비하게 그들의 돈줄을 아주 끊어버릴 거야. 제 목소리는 반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잡비를 베풀기엔 그들이 제 딸에게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무거웠으니까요. 내일이면 그들은 자신들이 밝고 선당이 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동이 트기 도전에 저는 최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제 정신은 얼음보다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그대가 되었네. 세 번째 칼을 뽑기의 수화기 너머로 최 집사의 짧고 단호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 순간 다원건설의 운명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 최상층 오리온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최 집사가 지난 20년간 대신에 키워온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유령처럼 조용하던 그곳에 오늘만큼은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 집사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담담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파멸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합니다. 다원건설이 발행한 모든 담보부 부실 채권에 대한 즉시 상황을 요구하십시오. 법무팀은 상한 불이행 시 발동되는 교차 채무 불이행 조항을 근거로 다원건설의 모든 계열사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주십시오. 하나만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단 하나도 남겨 두지 마십시오. 그 시각 다원건설 박사장실. 박사장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듯 퀴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팩스로 도착한 A사용지 한 장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리온 캐피탈 유한회사 채무상한 최고장 귀사의 부실채권 전액 금이 18시까지
즉시 상황을 요구합니다. 오리온 캐피탈 이건 또 어디서 튀어나온 놈들이야. 박 사장의 고함에 재무이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제2금융권에서 빌렸던 대출금이 몇 달 전 이 회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규모가 회사의 1년 현금 흐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뭐라고 이 미친놈들이 당장 우리 주거래 은행 지점장 연결해 추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막아야 해. 박 사장의 절규에 가까운 명령의 지점장과의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최 지점장 나 박상철이야. 지금 당장 긴급 자금 좀 내줘야겠어. 아이고, 박 회장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어제 K마트 계약 해지권으로 저희 은행에서도 긴급 리스크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다원건설에 대한 모든 추가 대출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뿐 아니라 기존 대출금 일부도 회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업 신용도 급락시 조항에 따라서 이게 무슨 소리야? 최 지점장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내가 당신한테 처먹인 술이 얼마고 찔러준 돈이 얼만데 이럴 수 있어. 박 회장님,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만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박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돈으로 사두었다고 믿었 관계들이 실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고 형님 동생하던 기업 회장들에게, 그가 후원하던 정치인에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 거절뿐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손을 뻗은 곳은 명동의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습니다. 황 사장, 나 박상철이네. 급하게 쓸 돈이 좀 필요한데. 박 사장 찝찝 소문 다 들었네. 지금 자네 회사 어르신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들어갔다며. 미안하지만 이 바닥에도 의리라는 게 있어 보이지 않는 손이 자네 목을 조르고 있는데 내가 거기 발을 담글 수는 없지. 박 사장, 당신 지금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 이 바닥에서 당신한테 돈 빌려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 그러니 전화 끊게. 나까지 제 소원 붙을 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순간 박 사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건드리면 안 될 사람, 그 말이 그의 기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습니다. 그의 아내 오연숙은 집에서 애꿎은 하인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장 떼. 그리고 저 도자기는 저쪽으로 옮겨. 아니, 거기가 아니잖아. 이것들이 정말 빠릿빠릿하게 일을 못해. 그때 박 사장이 유령 같은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해. 집안 분위기가 너무 칙칙해서 가구 배치 좀 바꾸고 있잖아.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이래? 박 사장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만해. 다 끝났어. 뭐가 끝나. 회사 망했어. 오늘 넘어간다고. 오연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이 다원건설의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하루아침 망해. 박 사장이 그녀의 손에 들린 보석감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것들, 저것들, 당신이 가진 명품 가방, 모피코트, 당장 다 팔아. 닥치는 대로 현금으로 바꾸고. 오연숙은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이게 어떤 건데. 이걸 팔라고. 차라리 날 죽여 죽어. 그래, 같이 죽자. 내년이 그깟 자존심 때문에 그 식당 옆 편네 앞에서 분란만 일으키지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잖아. 뭐 이게 왜 내 탓이야. 당신 무능해서 회사를 이골로 만들어 놓고 그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싸웠습니다.
평생을 서로의 허영심을 채워주며 살아온 두 사람의 관계는 돈이라는 기반이 무너지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 뜬 눈으로 지새운 박 사장은 평빈 사무실에 앉아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파란색 상자를 뜬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닥쳤습니다. 국세청 조사 3국에서 나왔습니다. 탈세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그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카메라와 마이크를 뜬 기자들이 사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셔터 소리와 질문 공세 속에서 박 사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의 마지막은 이토록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같은 시각 그들의 집에도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연숙이 아끼던 이탈리아제 소파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의 그녀의 자존심이었던 드레스룸의 명품 가방과 구두 하나하나에 안 돼 내 물건에 손대지만 이거 다 내 거야. 오연숙은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며 집행관들에게 달려들었지만 힘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자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저녁 박 사장과 오연숙은 불 꺼진 거실에 유령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산 가구 위에는 온통 빨간 암유 딱지가 붙어 있었고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멍하니 허공을 보던 오연숙이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일 회사 K마트, 은행 세무조사, 전부 그 결혼식 뒤에 일어났어. 박 사장이 퀼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건드리면 안 될 사람 설마. 만약 그 식당 옆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말아도 안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흩어져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레처럼 무시하고 짓밟았던 한 여자의 얼굴이 자신들을 다멸시킨 악마의 얼굴과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딸아이와 함께 끓인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따라 밥이 더 맛있다 그래. 많이 먹으래옹. 저는 우쭈에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들의 비명무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밟았던 것이 작은 벌레가 아니라 지옥의 문지기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이제 그들을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친절히 안내할 참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그들의 더러운 형아 발을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식당은 점심 장사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쟁그란 거리는 그릇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된장찌개가 끓는 구수한 냄새, 어제까지만 해도 제게 위안을 주었던 이 평범한 풍경이 이제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올 것이다. 반드시 이곳으로 찾아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식당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악기 같은 형상의 두나며 가가졌습니다. 명품으로 휘감했던 몸에는 어젯밤의 절망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고 빛을 하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칼 핏발선 두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도끼와 관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사장과 오 여사는 식당 안의 손님들을 아람 못하지 않고 곧장 제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진매에 천박한 것 내년 짓이지. 오 여사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 앞에 상을 뒤엎었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반찬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지. 감히 내 따위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 안 내년 같은 바닥 인생이 그녀는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제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내 배후에 누가 있어. 말해. 당장 다 원상복구 시켜놓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그들의 추악한 몰골을 과 썩은 내나는 폭언 속에서도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들을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벌레의 발악을 들여다보는 과학자처럼 저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반성인가, 많이 그저 자신들이 쌓아올린 허영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한 어린 아이 같은 떼쓰기에 불과했습니다. 제 침묵은 그들의 관기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왜 말이 없어? 찔리니까 말이 안 나와. 이 더러운 식당에서 평생 음식물 쓰레기나 치우며 살려니 겁도 없이 누굴 건드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저를 밀치려는 순간 식당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최집사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마치 잘 훈련 경호원처럼 보이는 건장한 남자 2명이 뒤따랐습니다. 최 집사는 아수라장이 된 식당 안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곧장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고 있는 박 사장의 손을 벌레를 떼어내 득무심하게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을 가로막 꼬서서 마지막하지만 온 식당 안을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교사님께 함부로 굴지 마라. 배교사.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식당 안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박 사장이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대한민국 경제의 뒷골목을 주름잡았던 그 전설적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고 기업의 명언을 쥐고 흔들었던 안개처럼 나타나 폭풍처럼 모든 것을 휩쓸고 사라졌다는 어둠 속의 여왕. 그의 내리 속에서 불가능했던 퍼즐 조각들이 공포스러운 하나의 그림으로 닫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배교사. 당신이 왜 어떻게 이럴 리가 없어. 그의 목소리는 양전물을 마신 사람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오 여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뭐야. 이 양반은, 배교사는 또 누구야? 여보, 이놈들 다 끌어내 당장. 그 입 닥쳐. 박 사장이 아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최 집사를 번갈아 보며 다리가 풀린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그냥 식당.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냥 식당 주인입니다.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평생이라도 이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살 생각이었죠. 당신들이 내 딸의 배를 걷어차기 전까지는 제 말에 오 여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길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저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나한테 그랬지요.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손재주라도 좋아야 먹고 산다고 그래요. 내 손재주가 좀 좋기는 합니다. 사람의 목숨줄을 지고 흔드는 제주 돈의 흐름을 받고 한 기업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제주.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 오만한 성을 단 며칠 만에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찮은 제주 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돈, 명예, 인맥, 그 모든 것이 내 손가락 하나로 사라질 수 있는 신기로였다는 걸 이제는 좀 알겠습니까? 당신이 벌레 보듯 무시했던
이 식당 주인이 실은 당신의 명주를 지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좀 알겠느냐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고 오 여사는 공포해질 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앞에 쪽으로 앉아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마지막 심판을 내렸습니다. 내 자식이 귀한 줄 알았다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당신이 내 딸의 배를 발로 찾은 순간 당신 아들의 인생도 끝난 겁니다. 아, 어 여사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박 사장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 집사에게 뇌경령했습니다. 저들을 내 가게에서 치우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내 회장 최 집사의 지시에 권장한 남자들이 두 사람을 양쪽에서 부축해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식당에는 깨진 그릴 조각과 처참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속이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였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최 집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그 사이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너울부로 진 깨진 그를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자 아비가 될 그 아이에게는 어미와는 다른 방식의 지옥을 보여줘줘 했습니다. 그것은 파벨이 아닌 선택의 지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밤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 집사를 통해 박지훈을 불렀습니다. 제 작은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져 보이는 남산의 최고급 한정식집. 1년 전부터 예약해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가장 깊숙하고 고요한 방으로 말입니다. 방 안에는 천년은 묵었을 법한 고목으로 만든 기다란 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반출한 차상과 백자 화병에 꽂힌 난초한 주기가 전부였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의 무게가 사람을 짓누르는 곳을 아이에게는 보여줘야 했습니다. 진짜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박기훈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는 한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양복은 주인 잃은 허수아비 옷처럼 헐렁했고 한때 자신감으로 빛내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제 옆에 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최 집사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마치 사이비 교주 앞에 성광심도처럼 그의 몸은 본능적인 복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지를 지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회장님과 유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숙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흘리는 눈물에서 단 한 방울의 진심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자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생존을 위한 비굴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습니다. 찬닌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면 내는 그 안 향기가 입안의 살벌한 공기를 조금 더 데우지 못했습니다. 차잔을 내려놓는 달그락 소리에 지은의 어깨가 경련을 일으키듯 움직였습니다. 일어나 않게 내 앞에서는 이제 그런 위선은 통하지 않으니 제 목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한때는 내 딸의 남편이라 여겼던 사내, 내 손주의 아비가 될 사내, 저 유약하고 이기적인 영혼을 나는 어떻게 심판해야 하는가. 자네를 내 딸의 인생에서 그리고 곧 태어날 내 손주의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이 마땅하나. 저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희망이라는 간에 달한 빛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 그것이 인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절박하게 흔들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정말입니까? 회장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평생 장모님과 윤아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시키는 일은 뭐든지 종은 필요 없네. 나는 내 손주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줄 생각이야. 물론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전적으로 자만의 선택에 달렸네. 만 최집사가 말없이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 미끄러뜨렸습니다. 묵직한 서류철이 상의를 가로지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마치 독사가 든 상자를 보듯 즐겁하며 서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펼쳐보게 자네가 지금껏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누려 모든 것들이 무엇을 듣고 서 있었는지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하지.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저것을 여는 순간 자신이 알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입니다. 열어보라니까 제 단호한 명령.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서류철에 끈을 풀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다원건설과 윈기철 공동개발 협약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협약이 아닌 약탈의 기록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자신 모든 것을 내주었던 한 젊은 엔지니어의 순진한 믿음이 페이지마다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장은 윈기철 씨가 박 사장에게 보낸 내용 증명들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지분 지급을 이행해 달라는 애원이 함께 밤새와 만든 기술을 돌려달라는 절규가 빛바른 종이 위에서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을 포기한 그의 아내가 박 사장에게 보낸 짧은 편지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당신 악마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전부 조작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지만 이미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박지훈 씨 부친께서 당신 대학 등록금을 내고 당신 어머니께서 명품백을 사들이던 바로 그 돈의 출처입니다. 20년 전 박 사장은 장래가 유망했던 젊은 엔지니어 윈기철 씨에게 접근해 그의 핵심 기술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홀값에 그를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켰죠. 박지훈 씨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양복 한 벌값이 어쩌면 윈기철 씨 가족의 한 달 생활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서류 뒷장에는 윈기철 씨의 그 후 20년간의 삶의 사진과 함께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에 빛나던 젊은 엔지니어, 왜 얼굴이 젊음과 고통으로 서서히 쓰러져가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기술을 빼앗긴 뒤 화병으로 쓰러져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공장을 점점하며 살아온 나날들. 그의 아들은 학비를 대지 못해 명문대를 중퇴하고 막노동을 해야 했고 그의 아내는 남의 집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생기를 꾸렸다는 기사들. 지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밀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자네 부모가 짓밟은한 남자의 인생이다. 그리고 지갑에서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윤아의 뱃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사지 속에 작은 생명체가 희미하지만 힘찬 심장 소리를 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네가 짓밟은도 있는 자네 아이의 인생이다. 지훈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류와 초음파 사진을 번갈아 보며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세계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무의식적인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 제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남의 인생을 훔치고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그렇다면 내 딸의 배를 발로 찬 자네 어미의 행동도 아들을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군. 그 더러운 피줄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야. 아닙니다. 저는 다릅니다. 그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뭘 어떻게 다른가? 자네는 그들이 훔친 돈으로 공부했고 그들이 쌓아올린 조약의 성에서 편안하게 살아왔다. 자네는 공범이야.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들의 죄를 외면하고 자네 아이의 미래까지 망치려 하고 있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가만히 응시하며 마지막 시험 문제를 던졌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윤기철 씨에게서 강탈한 원복 계약서를 서재 깊숙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지 위조된 서명이 아닌 백지 위임장의 도장만 찍게 한 바로 그 원본 말이야. 그것이 자네 아버지가 악마라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게. 그리고 윤기철 씨를 찾아가 자네 부모를 대신해 무릎 꿇고 사죄하게. 그것이 자네가 아예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죽이려 될 겁니다. 그 분 서재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뭇합니다. 그래, 자네 아버지는 괴물이 당연히 무섭겠지. 하지만 명심하게 자네가 지금 그 공포에서 도망친다면 자네 아이는 평생 범죄자의 손주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걸. 새 세상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핏줄로 말이야. 자네가 오늘 흘리는 눈물이 자네 아버지에 대한 공포 때문인가? 아니면 곧 태어날 자네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저는 그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괴물이 될 것인가? 사람이 될 것인가에 기로에 새던 잔문날에 저를 복도를 걷는 제게 취집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가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으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믿지 않아. 하지만 손주에게는 안마가 필요하니까 그것이 제가 그에게 베푼 자비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곰은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자고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영원히 벌레로 남을 것인가. 그의 선택이 이 복수국의 마지막 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지훈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오롯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인간이 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괴물의 아들로 남을 것인가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마치 마지막 패를 던져놓고 상대의 눈을 응시하는 도박사처럼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 내일 정우 아버지 서재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짧은 문장에서 저는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와 결단을 읽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 저는 약속 장소인 몰락한 사돈의 집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집은 온통 빨간 압류딱지가 붙어 의심스러웠고 한 위세를 자랑하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어쩌면 그 아이가 아버지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벼란 너머로 흙투성이 가된 양복 차림에 지훈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한쪽 뺨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발견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집사가 급히 그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금고에 넣어두셨던군요. 제가 열쇠를 훔쳐 금고를 열었을 때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괴물 같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를 죽일 듯이 때리셨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차라리 널라지 말았어야 했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지우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이 실은 조약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아들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오늘 내가 흘린 피가 내 아이의 인생을 정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니 지우는 이 가져온 것은 박 사장의 모든 조약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백지 위임장의 직진 윤기철 씨의 인감도장, 그리고 그 기술을 이용해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까지. 그것은 단순한 특허 강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악마의 설계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지훈을 데리고 윤기철 씨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세월의 풍파에 잔뜩 찌든 얼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한때 총명함으로 빛났을 그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는 저희를 경계하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박상철 사장을 아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윤기철 씨의 얼굴이 순식간 굳어졌습니다. 증오와 경멸, 그리고 깊은 체념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인간 이름은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시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들 이뤄왔습니다. 제가 서류 봉투를 건네자 그는 반신반의하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손이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20년간 멈춰있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그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이 선생님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진 아들의 울음이었습니다. 윤기철 씨는 그런 그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가 무슨 죄가 있겠나. 자네도 그 아비 밑에서 사는 게 지옥이었겠지.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집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박 사장과 오 여사는 특허법 위반 업무상 배임 조세포 탈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파렴치한 갑질 부부의 몰락에 대해 떠들어댔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명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약속했던 대로 되찾은 특허권과 회사의 자녀 자산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그 모든 권리를 윤기철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지방의 한 작은 부품 공장의 관리직 사원 증거 공장 근처에 얻어둔 작은 사택의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달스의 책임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 가서 자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땀을 흘리게 먼 훗날 아이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묻거든. 비록 큰 죄인의 아들이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자네 유일한 속조의 쎄.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제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딸 유나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제품에 안긴 작은 생명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할 만큼 따뜻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이제 주방에서는 시간을 줄이고 손녀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유모차를 끌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문득 지난 1년의 시간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 처절했던 증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허무함. 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웠던 것일까? 그때 제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지훈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그가 공장 동료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과 욕망이 없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자의 건강한 미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고 다음 세대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어른의 진짜 힘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잠든 소녀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저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다시는 내 아이가, 내 손주가 세상의 그 어떤 오만한 힘 앞에서도 눈물 흘리지 않도록 강하고 현명한 어미이자 할머니로 이 아이의 격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저 백선이가 찾은 삶의 이유이자 제 기력인 복수국의 진짜 끝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보여준 위대한 모성과 강인함이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이름 없는 영웅으로 살아오신 바로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 속에서 주인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가족을 지켜낸 그 단단한 마음이 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대로는 잊고 사셨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누가의 어머니로 불리기 이전에 당신의 이름 석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세상의 모든 파도와 자식들을 키워내신 당신의 그 귀한 삶에 이제는 가장 따뜻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감동받고 싶은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겁니다.